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야 무기체계가 진보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무인기의 경우 미래전의 판도를 뒤바꿀 하이테크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무인기술 분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현재 생산 시험을 마치고 수락 시험 중인 4단급 무인기를 취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날렵하게 생긴 무인기가 추진력을 얻으며 하늘로 빠르게 날아오릅니다. 상공에서 촬영 중인 영상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방향을 지정해 지도 위 몇 곳을 누르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정해진 하늘길을 따라 차례로 정찰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촬영 동영상은 실시간 지상으로 전송됩니다. 임무가 끝나고 착륙 명령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내려앉습니다. 비행기 4대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한 대가 뜬 상태에서 임무 중에 다른 한 대가 떠서 복수기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쉼 없이 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단급 부대 정찰용인 무인기의 명칭은 KUS-FT. 폭 4.2m, 길이 3.4m, 최대 이륙 중량 150kg으로 35마력 로터리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잔디밭이나 비포장 도로에 자유롭게 착륙할 수 있고 산악과 도심이 많은 국내 지형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10도 이상 각도로 비행하며 목표 지점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락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낙하산을 전개하기 전에 바람의 방향과 스피드를 계산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75m 안에 정확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빠지거나 민가에 떨어지거나 하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탄소 섬유 복합재로 만들어져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3배 강한 게 특징. 분해와 조립도 가능해 유사시 언제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인기 조종은 2.5톤 트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부 조종사 2명 중 1명은 항공기를 이렇게 스위치로 조작을 하고 남은 1명은 항공기에 달린 카메라를 영상으로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해 항공기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물체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 감지기 카메라의 배율은 최대 28배 고성능이며 안정화 장치가 포함돼 화면 떨림을 줄였습니다. 4단급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모든 장비를 트럭에 탑재를 해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운용성이 매우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한 감시와 정찰을 위해 탄생한 4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치열해지고 있는 무인기 시장 선두주자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안 관련 내용, 그리고 국방부 군숙소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비준안 심의 의결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 어떤가요? 네, 청와대가 지난 24일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안 받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본적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런 것들은 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 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군숙소와 관련된 보도 내용 하나 살펴보죠. 23일 모 매체가 국방부가 군숙소를 전수조사했는데 네. 이 중 간부 숙소의 60%가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이게 네.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국방부에서 군 숙소를 전수조사한 건 맞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대학교에 연구 영역을 줘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는요, 시설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설이 얼마만큼 낡았는지, 또 주변의 교통 환경이나 의료 접근성 등은 괜찮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해야 할 곳을 파악한 건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시설 상태가 열악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곳이 35.9%,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야 하거나 시설 상태는 괜찮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23.4%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 매체는 이 두 곳의 수치를 합쳐서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닌 개선 소요를 파악하는 조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60%라는 숫자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더해서 만든 숫자라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정도 건물이 낡고 열악하다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거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간부 숙소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물량을 올해 1,381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4,252개로 3배 이상 늘렸고요. 주거시설 보수 비용도 올해 680억 원에서 1,83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을 갖고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상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